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가가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외국인 매도가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은 어제 삼성전자가 4%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오르고 있다고 해도 그동안 떨어진 걸 만회하기에는 상방의 이 룸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배고프고 부족하고 한 상황이죠. 자,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한쪽에 관심이 쏠렸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높다.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잘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잘 소화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 전반적으로 또 시장 약한 가운데 거래 대금도 또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기 국채 금리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또 쉽지 않은 오늘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를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오늘 화요일 시장은 또 어떤 이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거나 뭔가를 매수하거나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말라가고 있고 뭔가 확연한 매수세나 주도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시장의 이 싱크풀 AI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살펴봐도 여전히 뭔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드론, 방산 이런 업종이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검색도 빈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인명피해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관심도도 높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주도 오늘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빅테크들의 SMR 투자 여기에 뒤이어서 이제는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수혜주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또다시 원전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엔터주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HBM, CXL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또다시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양자기술이라는 여전히 영풍그룹 관련주들 오늘도 고려하엔 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첫 번째 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결국에는 매도가 멈춰선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12조 원 매도 폭탄이 일단은 어제 스탑했습니다. 큰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매도가 멈췄다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고요. 과연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것인가?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것인지 장 초반에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 출발하면서 어제의 모습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또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전환하는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 외국인의 매수, 이 수급이 삼성전자 결국엔 순매수로 과연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낙폭 너무 과대하다. 구조를 그래도 버는 삼성전자인데 분기에 구조 버는 회사가 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엔비디아 기대감. 엔비디아가
지금 또 이제 SK 하이닉스에만 집중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HBM3 E 관련해서 맡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31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분야별로 업황별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역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적들을 따져보고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이 또 간밤에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겠다, 봉쇄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양자 기술 쪽에서만 주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종목별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시세가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8%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5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업종에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유니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이고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차세대 식각기술, 극저온 기술을 차세대 D램에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극저온 식각 장비용 칠러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요.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어제 이어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 2%대 내림세가 또 포착이 되고 있고요. 2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 한미 반도체 역시 SK 하이닉스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익 IPS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입니다. 원익 IPS는 어제 상승 전환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게 됐고요. IT 수요 부진 우려 속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좀 낮춰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하나증권이 TP를 58,000원에서 4만 원 선으로 낮췄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 27,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주가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 역시 우리 시장의 최근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는 업종,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SMR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높아진다. 뉴스나 언론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니까 이런 시장의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 원전주들이 다시 조금 쉬다가 다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어쨌든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수혜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혜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또다시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원전주들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도 원전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트럼프와 뭔가 합을 맞출 수 있는 원전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원전 가동을 재가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29일에 재가동이 되는데 이런 일본 쪽에서의 원전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고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는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모멘텀으로도 체코 원전 수준 이후에 필리핀이라든지 동유럽 쪽에서의 원전 수주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만약에 수주 이야기가 또다시 들려오게 된다면 원전주들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빅테크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SMR 투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전주에게는 수혜,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는 원전주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원전 관련주들 현재 구간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활짝 웃고 있습니다. G2파워의 주가가 돋보입니다. 10% 가까이 넘게 현재 구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10% 오르면서 9,5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 최대 전력 에너지 시장인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G2파워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 현지 법인 설립을 의결했는데요. G2파워가 설립하는 G2 아메리카가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의 2차 전지 셀 제조기업인 파이브스톤 에너지와 미국의 장기 투자 운용사인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현재 주가입니다. BHI의 경우에도 7% 넘게 강세 보이면서 12,7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BHI도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또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의 수주 레퍼런스 등을 고려했을 때 신한 울 3, 4호기와 관련해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2천억 원 이상의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코 원전 수주 등 원전 수출 지역 확대 등 SMR 시장에서 성장 등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기의 대장주입니다. 요즘에 많이 또 특징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추천주로도 많이 올라오는 종목인데 2.8%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서전기전 역시 1% 가까이 오르면서 5,3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장중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주 살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이제 아까 싱크풀을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로 이 드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북한군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정보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쿠르쿠스 지역에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시 러시아 내에 북한군이 지금 12,000명 정도 파병이 되어 있고 전쟁에 아마 참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쿠르쿠스 지역에서 3,000명 정도의 북한군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쿠르쿠스 지역에서 뭔가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북한군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한 언론이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대응하고 타격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 대응책이 만반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드론으로 타격하게 된다면 북한군을 살상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수월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드론이 실제로 북한군을 타격하는 데 사용될지 여부가 일단은 많은 언론과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북한에서 한국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삐라를 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북한 측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발동됐는데 이것은 한국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인기나 드론 이쪽에서 역시 테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산주들까지 함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론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 전쟁 관련주로도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온테크는 급등세로 질주하고 있네요. 현재도 16% 넘게 급등하면서 2,75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 드론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다수의 군용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장비 등의 암호 모듈을 설치해서 군 모인기의 체계 보안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네온테크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표적인 방산주로 꼽히죠. 현재 1에서 2%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벳셀의 경우에 벳셀 에어로스페이스를 모회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함께 엮이는 종목입니다. 현재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상승탄력 또 소멸이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퍼스텍의 경우에도 드론 관련 기술력을 보유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폭형 무인기 기업 이스라엘 유비전과 협력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또 크게 엮이는 종목인데 현재 구간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5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시세까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시장이 뭔가 많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들썩거리는 시장의 상황인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목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의 구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트너님과 또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은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또 파트너님의 기술적인 분석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 지금 비상입니다. 아, 비상이라고요? 네, 완전 네. 비상이에요. 이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매주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헤드앤숄더 내려오면 머리를 완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요 라인들에서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지금 찍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 저항선을 우리 저번에도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 최고점 라인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의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좀 더 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헤드앤숄더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 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머리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상태고요.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요동을 칠 겁니다. 이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구간 어깨 라인을 다 만들게 될 경우 밑에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구간을 완성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현재 지수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제가 나스닥 지수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개미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자, 다우지수도 그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죠. 자, 그럼 헤지펀드 그 사람들이 그 라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용납을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입니다. 자, 나스닥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을 헤지펀드가 또 방어를 했어요. 자, 또 한 번 진행을 하면서 그 라인들을 또 찍었을 때 헤지펀드가 지금 방어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들도 헤지펀드 그 친구들이 지금 방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조정에 우리가 또 대비를 하면서 종목들 같은 게 지수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일단은 약간 좀 위태한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듣고 왔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한국장을 움직이는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요 두 종목도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까지 한번 보셨는데, 네. 자, 오늘장 같은 경우 음봉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는 제가 6월 25일서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6월 25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전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허무맹랑한 소리로 많이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온 상황에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6월 27일 날 이 저항선, 그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도까지 한번 그려드렸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테슬라가 저항선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이 조정이 나왔지만 그 라인을 딱 지진을 삼았습니다. 어떤 라인이냐? 과거 고점 라인하고 고점 라인하고 연결이 된 그 추세선을 오늘 딱 지지를 삼고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지 않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반등의 기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자 테슬라가 시작을 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278.6불이 되겠습니다. 자, 저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 뚫고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2차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지만 지선을 찍은 그 시점이니 이 테슬라 관련주,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들마다 또 지선이 있거든요. 그 지선에서는 매수 시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도 하나 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상황은 비상입니다. 왜 비상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엔비디아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치고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15만 3천 원에 제가 매수를 드려서 위에 있는 저항선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드린 이유가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 그쪽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 이상 매도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율 매도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자,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저항선을 찍고 조정해 왔어요. 이건 개인이 여기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헤지펀드 친구들이 여기에서 방어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거예요. 공매도 치면서. 자, 그렇지만 다시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엔비디아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가 매도 시점, SK하이닉스 매도 시점과 딱 맞물려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세선을 오늘 깼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제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자, 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현재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어떤 라인들이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지도 알려드렸는데,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었죠. 자, 단기 M자를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M자형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수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3대 지수가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 증시 올라가니까 이제라도 좀 들어가 볼까, 지수라도 투자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조태영 파트너님께서는 일단 다우와 나스닥의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쉬어갈 것이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는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뭐 2차 전지 네. 쪽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아주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저항선을 뚫으면서 같이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관련 종목도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차전지주를 오늘 좀 골고루 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에코프로 그래프를 보면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봉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온 그림들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일단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처음에 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을 찍고 빠질 때 같이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돼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게 될 경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라인들,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과거 일봉상 고점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이 하나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을 여러분들 1차 매도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에서는 8만 원서부터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중에 그 테슬라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한번 수익을 한번 또 맛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위에 지금 W자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1차 라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2,700원 정도 라인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요. 이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에 10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그룹주 하나를 더 볼까요? 네,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155,600원이니까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10%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올라가면 이 20만 원 근처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항선도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이 된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패턴이 계속 이어졌고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밑에서 또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지지할 때마다 또 반등이 났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은 어때요? 저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면서 10% 이상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같은 조정이 나오는 거는 테슬라 조정이 지지선까지 밀리면서 같이 한번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 테슬라가 지지선을 지지하는 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하나 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저번에 공략주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이에요. 자, 잘 보시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추세선을 그으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 그런 상황이고, 자, 밑에 제가 105,000원서부터 매수를 드렸는데 한 8틱인가요? 그거 안 찍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 잡으신 분, 갖고 계신 분들 위에 있는 목표치를 어디를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과거 고점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을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자, 그 라인들하고 연결을 하면 또 에코프로 머티는 그 저항선을 찍고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요 라인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나중에 찍으면 1차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내려오게 된다면 107,000원, 107,300원 부근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테슬라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도 요 라인에서 한번 다시 매수 한번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하고 관련된 에코그룹주들 먼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사 종목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배터리 3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배터리 3사를 볼 때 참 이게 종목마다 그래프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지지선을 찍고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에코그룹주하고 또 어떻게 틀린지 그러니까요.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분들 요 그림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현재 구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에서 올라오고 과거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림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라인은 제가 화살표를 그려드리는 이 라인입니다. 자,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일봉상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어때요? 그 라인들을 지지선을 삼고 있죠. 이 지지선을 삼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한번 41만 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또 밴드 공급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쪽 저항선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거 찍고 빠졌죠.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좋게는 보지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팔라인을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든 상황에서 머리 라인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와 염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 생명선 이 라인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지선이 과거 저점과 저점이 연결된 그 라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제가 지선 알려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밑에 있는 라인 37만 7천 원 라인을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지지를 하면서 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44만 원이에요. 이 44만 원을 뚫고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위에 있는 저항선 위에 47만 원, 47만 2천 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물리셨던 50만 원 이상, 60만 원대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44만 저항선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추세선 긋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주 되게 쉬운 종목으로 접근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일봉상 이 저점 라인들, 추세선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고요. 그 라인에서 또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저항선을 보면요. 위에 있는 저항선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고 또 한 번 연결이 됐죠. 그 라인을 또 찍고 빠진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저번에도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자, 위에 있는 이 34만 원 이하에서 33만 원까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지지선 라인들이 있다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40만 원 쪽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잘 봐야겠죠. 이 40만 원 저항선을 맞고 빠지는지 막 찍고 뚫고 올라가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위에서 물리쳤던 분들이 어디를 뚫고 40만 원 뚫고 올라가면 위에는 5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림들을 추세선을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밴드 공급방 들어오셔서 한번 배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나중에 그 종목들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편하실 거예요. 자, 삼성 SDI입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자, 어떤 라인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지금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삼성 SDI 여기 있는 세력들은 이 라인들을 방어를 했습니다. 자,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뚫고 올라가는 거를. 하지만 여기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단기 저항선을 찍고요. 어디를 찍었어요?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왔죠.
이거를 잘 보시고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조정 시에 단기 지금 지지 라인,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35만 6,500원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뚫고 지지를 하면은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뚫고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파가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를 여러분들이 52만 원 라인을 목표치로 두고 대응을 하시면서 삼성 SDI를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전히 테슬라 쪽에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 네.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실 예정이십니까?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약간 결이 비슷하네요. 네. 네. 네,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유일한 그죠. 업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있는 세력들은 다 같은 세력들이다. 특히 포스코 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세력들은 같은 세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이죠. 요 라인을 찍고 조정이 나온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라인을 또 찍고 한 틱도 틀리지 않고 찍고 빠졌죠.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던 그 그림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동그라미 친 저항선 있죠? 그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번 반등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봉상 그 단기 고점 라인, 이 일봉상 고점하고 고점을 이은 이 라인을 지금 1차로 보시고, 1차 목표치로 보시고, 자,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지금 매수를, 가격을 드릴게요. 매수 가격은 22만 3,500원서부터 매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22만 3,500원서부터 21만 6,500원, 여기죠. 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매수를 보시고, 자, 목표가는 28만 원, 여기죠. 연두색 정선. 목표가 28만 원 드리면서 손절가 19만 8천 원을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찍고 반등이 나올 때 크게 한번 수익이 나시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함께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을 들으니 이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용어 배블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살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 과연 왜 그런 걸까요? 배블런 효과란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소비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배블런이 처음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배블런 효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배블런 효과는 이와 반대로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싼 물건을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시 소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비싼 명품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으로 작용하죠. 이런 이유로 고가의 물건일수록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명품 브랜드와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핸드백보다 몇 배나 비싼 명품 핸드백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희소성이 증가하고 그 희소성이 제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중 브랜드보다 고급차가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고가 제품들이 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배블런 효과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가의 제품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배블런 효과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 심리가 강해지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라 이런 과시적 소비보다는 알뜰 소비의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배블런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배부른 하루 보내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려아연, 영풍 MBK의 치열한 각축전 계속 펼쳐지고 있죠. 시장에서 어쨌든 이것이 길게 좀 지지부진하게 시장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고려아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14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에서 시총 지금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지금 현재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센터장님 오늘도 고려아연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5번 다뤘나요? 이번이 5번째, 여섯 6번째인가요? 번째인 것 같습니다. 6번째인가요?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니까 유튜브 영상 댓글을 다른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권소연 센터장님이 이 고려아연 영풍 MBK 관련된 분쟁에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난주에도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 절반, 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였던 네네. 게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 매수하는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쵸. 의결권을 인정받는 거는 베인 캐피탈이 이제 사들이는 그쵸. 맥스로 봤을 때 2.5%였는데 이게 사실 지난 23일 날 공개 매수가 끝났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근데 뭐 최대 414만 주, 그러니까 20%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공개 매수가도 계속 올려가지고 89만 원까지 89만 원, 올렸었는데 여기에 응한 지분을 보니까 233만 주 정도였어요. 이게 11.26%인 건데 사실 20% 목표치 중에 17.5%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로 이제 소각을 하고 네. 나머지 1.5%를 베인 캐피탈이 이제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11.26%를 안분 비례를 해서 이제 배분한 결과 고려아연이 9.85%를 사들이고 베인 캐피탈이 1.41%를 확보를 하게 돼서 지금 9.85% 이제 소각을 할 예정이고 이제 베인 캐피탈이 가져가는 1.41%만 최 회장 측의 지분으로 우호 지분으로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고려아연이 생각보다 공개 매수,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많이 응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영풍과 MBK 쪽에 5.34%가 응했고 네네. 이제 고려아연 쪽에 11.26%가 응했으니까 단순 수치로 봤을 보면 때는 이제 고려아연 네. 쪽이 많긴 한데 이게 소각되는 물량이라 그쵸. 뭐 이제 지분율 의결권 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공개 매수가가 영풍과 MBK보다는 6만 원이 높았음에도 차이죠. 불구하고 사실 목표했던 물량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BK 쪽도 사실은 그렇게 막 뭐 의미 있는 의결권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네. 완전히 보겠다고 보긴 힘든 게 과반은 못 넘었기 때문인 거고 사실 고려아연 측도 마찬가지로 뭐 공개 매수가가 높았는데도 절반 조금 넘은 수준이라는 거는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각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워낙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 주주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공개 매수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다. 주주들의 이런 청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기업 개선, 지배구조 개선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은 계속 이제 영풍과 MBK가 여론전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통 물량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 시장 교란 회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하지 못하게 좀 흐리게 하는 판단을 흐리게 네, 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뭐 그 전에도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을 이제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하면서 약간 사법 리스크가 좀 계속 갈목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한 측에서는 뭐 여론전에서 조금 저쪽이 뭔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영풍 MBK 쪽에 이런 여론전이 약간 네. 통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 여론전은 뭐 MBK를 중국점으로 규정하고 뭐 네. 인수하면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이제 이 중요한 소재 기술이 유출된다. 유출될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개 매수를 했을 때 이 공개 매수에 응한 게 취소가 되면 안 되는 그쵸. 것도 있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되게 중요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여론전보다는 그냥 이 공개 매수가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주들이 안정을 좀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네, 그런 쪽이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의결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테이지가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양측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계산 한번 해봤었어요. 계산해볼까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총수, 의결권 총수가 한 2,0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사들인 자사주를 빼고, 그러니까 소각할 예정인 자사주를 빼면 한 1,866만여 주 정도가 되는데 그런 그 이제 의결권이 있는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소각 전 지분율로는 우리가 이제 미리 다 계산했던 네네. 거고, 이 자사주 소각한 이후의 지분율을 이게 계산해보면 중요하죠. 영풍과 MBK 지분율이 42.67%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인범 회장 일가와 베인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8.92%. 그리고 이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도 우호 보유되는 지분, 네.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네. 그리고 워터가프 피구나 뭐 이런 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이제 20.37% 올라가서 이걸 다 합하면 39.29%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3% 정도 3% 차. 안팎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결국은 이제 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데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이제 싸움인 것 그쵸. 같아요. 자, 이제 거의 3% 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 차이가, 지분율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국민연금의 입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연금의 입장을 저희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계속 궁금한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어느 정도 응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그쵸, 알 수가 않아서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7.83%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일부는 공개매수에 분명히 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고려은의 평균 취득장가가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될 텐데 지금 이 89만 원의 공개매수 그리고 83만 원의 공개매수한 그 공개매수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그쵸. 때문에 아마 일부는 이제 응했을 텐데 뭐 그 외에 국민연금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이제 운용사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처분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쵸.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려은이 시가총액 10위안을 올라온 상황에서는 네. 이 고려은을 빼고 이제 주식 운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 포트에 뺄 수가 네, 없습니다. 전부 처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5% 이상은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분율 차이가 3%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5%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정말 중요한 캐스팅 보트 그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뭐 일단 이제 임시주총이 잡히고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이러면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찬반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소집할 거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국감에서 김태현 이사장이 언급했던 걸 보면 적재적 M&A에 이 국민연금 지분이 활용되는지 않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수익률 차원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M&A 자체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각 수탁위원회의 그 수책위 위원들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이제 살짝 뭐 기권이냐 아니면 이제 고려한 편을 들어주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예민하긴 하니까 뭐 기권일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뭐 그러게요. 적대적 M&A에 대한 이 정치권의 이 압박이나.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대적 M&A 관련된 그런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어쨌든 고려아연 측에 좀 그렇죠. 유리한 쪽으로
지분을 조금 더 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네. 어쨌든 뭐 이런 분쟁 이후에 주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면 또 반대 측에 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 금융 뭐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오래 가는 게 사실은 부담이다. 아니 그죠? 그러니까 오래 가야 주가가 아. 금방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쟁이 더 이슈가 네. 더 돼야 그쵸.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국민연금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취재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책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수책위 날짜가 잡히면 각 수책위원들의 의견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네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수책위원들도 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아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을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도 어디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난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는 장내 지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 긁어 모아야 됩니다. 장내 매수까지도 지금 단행하겠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142만 원이에요. 고려아연이. 그러면은 주당 142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매수하는 장내 매수에 드는 돈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공개 매수가가 89만 원이었잖아요. 고려아연 네. 측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50% 이상 오른 이제 주가인 건데, 그럼 이제 자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사주 소각 이후에 고려아연 지분 1%를 확보를 하려면 네. 그 어제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주가가 이제 14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보면 한 2,600억 원 정도가 2,600억? 들어요. 13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2,420억 원 그쵸. 정도가 들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유격원에서 앞서가려면 이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쵸. 최소한 5% 이상은 양쪽 다 이제 좀 확보를 그럼 해야 1조가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자금 부담이 1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80만 원일 때와 이제 차원이 다른 자금 부담 그러니까요. 소요가 되는 건데, 게다가 이제 시장 유통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려아연 공개 매수 이후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나면 이 지금 남아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쪽 영풍 쪽, 그리고 최 회장 쪽,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 네네네. 이걸 다 빼고 나면 대략 한 15%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팔 수는 없는 물량인 거고, 뭐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소액주주 이런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일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들일 수 있는 물량, 유통 가능한 물량을 한 5%, 6%밖에 안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통 물량이 전체 지분의 20%가 안 되면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품절주. 이유만으로도 누가 조금만 장내에서 매수를 해도 주가가 확 칠 수 있는, 튀겠죠. 근데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효과가 들어가고 이래도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 와중에 양측이 만약에 장대 지분 매수에 나설 것이다,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높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더 올라갈 없고, 수도 그렇다면 이제 있겠다. 매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에 이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장내 지분을 매수를 해서 그 의결권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임장을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법을 어느 한쪽이 더 쉽다고 그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세 개의 다 방법을 추진하겠네요. 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지난주 권선 센터장이 말씀해 주시기에 품절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주가 막 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 날 상한가 가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142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뭔가 안정적인 지분 확보하려면 1조가 필요한데, 과연 이걸 뭐 동원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상황이고, 주가가 더 올라갈지도 여부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MBK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MBK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주주총회 바로 그렇죠. 이제 소집할 네네. 거다, 그런 예기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집 청구를 했죠. 예, 네, 바로. 지금 사실 MBK나 영풍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열어야 그 됩니다. 최은범 회장 측에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빨리 이제 밀어붙여야 네. 되거든요. 일단 지분율 면에서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법상 의결권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이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를 그쵸. 할 수가 있어서 네. 어제 청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이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고, 그 임시주총 소집을 뭐 고려아연이 그냥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게다가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 소집 권한을 이제 최은범 회장이 갖고 있기 회장이 때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사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거고, 뭐 결국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임시주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법원 판단이 뭐 바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 바로 열지는 못할 텐데, 어쨌든 MBK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해야 노력을 되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MBK 측은 빨리 열어야 되고 네. 최 회장 측은 계속 그죠. 끌어야 되고 맞아요. 시간 내년으로 끌어야 되고. 넘겨야 그쵸. 되고 이런 네. 입장차 모든 것이 지금 입장차가 정반대로 세워져 있어요. 뭔가 타협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시조청은 일단 MBK 측에서 청구를 했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이사진 그쵸. 장악하는 거. 그쵸. 그때 말씀드렸듯이 13명 물량 공세로 반대파를 다 이제 이사진으로 선임할 거다. 이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던데 누구 있나요? 그렇죠. 사실 그 임시조청을 열면 이제 신규 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이제 네네.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임시조청 소집 청구를 하면서 이제 그 명단까지 공개를 해버렸는데 신규 이사로 이제 14명의 후보를 이제 공개를 14명, 했어요. 네. 지금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이고 13명이고. 그 중에 장영진 고문을 제외하고 12명이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잖아요. 14명은 진짜 정말 뭐 인해전술로 봐야 되는 건데 기타 비상무 이사 2인 후보에는 이제 강성도 영풍 사장과 김광희 MBK 부회장. 네, 그러니까 리스트 이번 딜을 나오네요. 이제 주도했던 두 분인데 지난달 고려아연이 이제 공개매수 게시한 이후에 기자간담회 때 두 분 나란히 앉아서 그러니까요. 왜 이 공개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엄청 열심히 설명하셨던 분들이고 요 두 분이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 2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 사회사 12분의 후보를 이제 공개를 네. 하면서 한 설명이 소재 산업은 물론이고 법조, 금융, 그리고 기업 경영,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추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변호사가 4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게요. 법조인이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뭐 이 중에 보면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도 계시고 그 끝에 두 번째 천진범 변호사분이 이제 부회장으로 계신 네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금융 쪽, 기업 경영 쪽에서는 뭐 윤석권 전 금감원장이라든가 뭐 그러게요. 권관서 전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리고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용진 교수님은 금융위 비상위원도 역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융 쪽에 그리고 금융 특히 관 쪽에 이제 계셨던 분들을 조금 섭외를 했던 것 같고요. 소재산업 전문가로 보이는 분이 이제 손호상, 정창화 뭐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눈에 띈 게 안전관리 분야예요. 또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그러니까요.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근데 사실 고려아연이 조금 유해가스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켈을 이제 재련하는 과정에서 황산 뭐 그래서 황산 유출 가스도 과거에 좀 있었고 사고가 이래서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의 최두준 영풍도 최근에 중대재해법으로 이제 구속되는 이제 네, 사건이 있고 그렇죠. 이래서 그래서 안전관리 아. 분야에 이 전문가를 섭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서 일단 이사회를 과반 이상으로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MBK와 영풍 쪽이 이제 유리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고려에는 지금 이사회 명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통 결의 상황이니까 이거는 임시주총이 열리면 충분히 가능한 그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주총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이 이사들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 그쵸. 근데 이걸 어쨌든 최현범 회장 측에서는 계속 저지하려고 그쵸. 할 거고 이사회 자체가 열리는 걸 주총이 열리는 것 자체를. 자, 그런다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로 추가적으로 MBK 측이 또 하나를 뭐 제안을 했더라고. 하나를 또 네네.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임원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도 이사회 일원이고 이사회가 그 사실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다 감독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기 감독이 못 쓰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걸 분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영풍과 MBK가 보기에는 이 고려아연이 이 이사회가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공개 유수하겠다고 결정했던 그 사안에 네네. 대해서도 이사들이 이게 분명히 나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사안인데 이사들이 이거를 결의했다는 거에 이사들을 다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이 기능 자체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 집행임원제라는 거는 어쨌든 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네.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권한까지 모두 이사회에 집중하는 이 체제를 좀 바꾸자라는 거라서 집행임원이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을 하고 네. 이제 이사회는 감독기구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결정에는 개입을 안 하는 그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사회는 보통 이제 감독형 이사회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따로 집행임원을 선임해서 경영은 실제로 이제 집행임원들 전문성을 가진 네네. 집행임원들한테 맡기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고려에는 만약에 집행임원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최현범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게 됩니다. 지금 사실 최현범 회장이 사실 경영에도 이제 왜냐면 이사회가 주요 결정을 네. 하니까 근데
사실 최은봉 회장은 올해 3월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만 맡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집행이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최은봉 회장은 아예 이제 경영이나 이런 거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이제 일선은 물러나 있어야 되고 이사회 의장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집행임원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신규 이사만 선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최은봉 회장이고 최은봉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잖아요. 그럼 계속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 권한 자체가 이제 최은봉 회장한테 있으니까 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을 합시다. 그래도 매번 번번이 막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건데. 그럼 집행위원제를 어쨌든 도입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니고.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네. 또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그 고려 안에 정관을 변경해서 집행 임원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정관 변경이 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특별거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출석 주주 3분의 2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양쪽의 이 지분율이 약간 비등비등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이번에는 쉽지 않겠네요.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거에 올해 3월 주총에서도 네. 사실 이 정관 변경을 놓고 한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이외에 다른 제3자한테 할 때는 반드시 외국법인이어야 된다라는 정관을 좀 바꾸자라는 거를 최은봉 회장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했는데. 했었는데 영풍이 즉 그때 한 뭐 38%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의 반대로 인해서 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허들은 좀 높은 그쵸. 편이네요. 그러니까 집행임원제 도입이 될지는 여부는 좀 네네.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럼 집행임원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사실 2011년에 도입이 돼서 좀 이제 역사는 오래됐는데 네. 지금 보면 이런 상법상 집행 임원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부분은 그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세주주가 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남양유업인데 남양유업이 워낙에 이제 그 오너일거의 전횡이 좀 심했던 그쵸. 기업이었고 홍원식 전 회장의 이 체제에서 뭔가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곳이잖아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여기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대표이사 체제를 폐지를 하고 집행임원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남양유업 외에도 뭐 한샘이라든가 뭐 케이카, 뭐 쌍용 C&E, 한원 시스템, 휴젤 뭐 이런 데들이 다 사모펀드들이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임원제를 좀 도입을 했고 사실 대규모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집행임원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집행임원제인 곳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사의장과 대표이사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분리하고. 거예요. 그리고 사회이사 아니면 이제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의장을 맡도록 해서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감독을 하고 이사에서는 그리고 경영은 집행임원들이 하는 집행임원들 분야별로 두는 거죠. 뭐 우리가 CTO, 뭐 CFO 이렇게 사실 이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쵸. 집행임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뭐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이 사회는 감독 기능을 하고 경영은 실제로 전문 경영이 하는 약간 이런 이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좀 가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MBK 측에서 어쨌든 임시주총을 소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사진도 새로 꾸리려고 하고 있고 집행임원제를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고려한 측은 또 이걸 어떻게 방어하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에 142만 원까지 갔던 고려한 일단은 약간 탄력이 떨어지면서 139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코스피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 고려한 영풍 MBK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대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미국 대선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통령을 예고한다. 피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셰일러 회장. 비트코인 everybody buy.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세일러 회장이 목소리가 이래요. 다들 아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세일러 회장 인터뷰 강연하는 거 그 비트코인 그 강세론자들은 다 들으시잖아요. 비트코인밖에 투자 안 하고 그분은 강연 회장에 막 수천 명 모여 있는데 비트코인과 그냥 여러분들 여생 사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 말고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번 돈 모두 다 비트코인에 넣습니다. 그리고 셰일러 회장은 완전 신이죠, 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덧 지금 69,843 전고점 돌파 직전이네요. 지금 이거 돌파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네요, 지금.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 동안 지금 횡보하고 있는 바로 이 고점에서 2021년과 2022년. 아, 이거 기술적으로는 진짜 폭발 직전이네요. 여기 지금 고점을 두들기고 있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뚫리면 정말 신천지로 가겠네요, 이거. 신천지는 그 종교 안 좋은 거지. 신천지 하여튼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날아가겠네요. 네, 차트가 굉장히 지금 뭔가 냄비 뚜껑이 막 뽀글뽀글 끓고 올라가는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냄비 뚜껑 날아가는 순간 연기 폭발합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포함 블록체인 ETF가 2023년도에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테마였거든요.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그 ETF가 저기도 안 났어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가 승인도 안 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넥스트 제네레이션 차세대 인터넷, 메타버스, 핀테크, 원자력 에너지, 클라우딩 컴퓨팅, AI, 빅데이터, 긱 이코노미, 그리고 디지털 경험. 자,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화두 같은 타이틀을 단 테마들을 모두 이기고 블록체인 ETF가 82%로 2023년도 가장 수익률이 뛰어난 테마였습니다. 자, 2023년에도 이미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82% 1위고 차세대 인터넷 80%부터 디지털 인프라 43%까지 있는데 여기 ETF가 이 당시에는 주로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보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2023년에 당국이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월 달부터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상장되어 있고 지금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만 투자했어요. 근데 그 채굴 회사를 가진 ETF만으로 2023년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024년도 1월 달에는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거래 승인을 받아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자금들도 있었죠. 그래서 20일 동안 100억 달러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 그쵸 무슨 지금 태양광 있는 풍력이니 이런 거에 밀려서 원자력이 뭐 줄어드니 했는데 원자력 테마가 50%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여파도 있었죠. 뭐 자포리라 원전인가요? 그거 타격받을 지금 우려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자금으로 로보틱스 앤 자동화, 그다음 원자력, AI 빅데이터, 글로벌 인프라, 넷제로 2050, 그다음에 블록체인 357밀리언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순유입으로도 10번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요 시장의 잠재적인 수요가 엄청나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클 셰일러의 회장 맨날 비트코인 외치면서 이 비트코인 거의 추종론자, 강세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리스트라고 해요. 맥시멀 리스트. 그 맥시멀 리스트들은 이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자산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셰일러 회장이 강조하는 게 맨날 그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투자 자산은 없다. 워렌 버핏이 뭐 S&P 500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 이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자산마저 4년마다 깎여서 내려가는 이런 자산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죠? 공급이 계속 제한된 자산은 없는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클 시엘러 회장 주장은. 왜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자산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할 일 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놀으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거를 만약에 뭐 사이비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걸 수익을 크게 내려고 떠넘기려고 강연을 열어가지고 떠넘기죠. 요즘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나옵니까? 언론에 안 나온 거 말고는 더 많겠죠. 무슨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싸게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10원짜리를 갖다가 3만 원에 팔아가지고 뭐 100억, 200억을 해먹고 어차피 들어가 봐야 5, 6년 살고 나와요, 그 사람들. 그리고 소송 걸어봤자 한 푼도 돌려받는 없어요. 그런 게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면서 팔죠. 혹은 갖고 있는 거를 비싸게 떠넘기려고 강연을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맨날 뭐 맥시멀리스트로 다 떠넘기고 판다.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회사가 지금 토탈 비트코인이 17만 4,530개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지금 갤럭시 디지털하고 마라톤 디지털이 2, 3인데 얘네는 채굴 업체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테슬라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고요. 자, 기업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테슬라예요. 기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 게 테슬라가 무슨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폭등하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도 오르는 게 지금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해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시엘러 회장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 지금 가치가 지금 현재 91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본업보다 비트코인의 가치로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주가가 그 2023년에만 비트코인 보유 규모 요거 때문에 350% 올랐어요. 주가가 1년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주가가 350% 올랐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2월 기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장 기업 통틀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치지 기업이자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는 개인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5억 4,670만 달러의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네 번째 소유자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이 비트코인의 흐름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테슬라도 실적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오른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넥슨도 하나 보이네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갤럭시 디지털, 마라톤 디지털, 그다음 테슬라, 그리고 넥슨이 11위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일본으로 표시해놨네요, 저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넥슨은 한국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도 급등하고 있죠. 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는 벌써 2021년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모습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아까 비트코인 차트 기억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였죠. 그쵸? 월봉이니까 8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었죠. 2021년도 고점에서. 근데 얘는 8번째 봉이 이미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예고하는 나침반 아닐까요? 그쵸? 얘는 7번째 봉까지 횡보하다가 8번째 봉에서 고점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8번째 봉까지 횡보하고 있죠.
세계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은 회사의 주가는 이미 2021년도 고점을 뚫어서 신고가를 가버렸다는 거. 그렇죠? 비트코인의 향후 한 달을 예고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 똑같아요. 얘가 미리 앞서가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등했고요. 자,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급등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트코인 관련 1등주 우리 기술 투자죠. 자, 반감기에 대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마이클 셰일러 회장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죠. 4년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서 공급이 한정돼 버리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현물 ETF가 또 11개가 승인받아가지고 새로운 자산운용사의 자금이 또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급은 계속 제한된다는 거죠. 이런 자산이 어딨냐 이거예요. 마이클 셰일러 주장은. 없어요. 유일하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다른 거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셰일러 회장 주장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깨지고 있다는 건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금 4번째 도래했어요. 2024년도에 4번째 반감기인데 반감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감기 공통점은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는 무조건 급등했다는 건데 여기에 차이점은 시기의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기가 빨리 상승했을 때가 유일하게 있었을 때 이걸 먼저 보죠. 채굴 보상이 줄어든다는 게 반감기의 내용이. 그러니까 2012년 11월 28일에 첫 번째 반감기였고 2024년도 4월 19일 날 네 번째 반감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을 채굴했을 때 받는 리월드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속 반을 줄어들고 또 여기서 다시 반이 줄어들고 다시 반이 줄어들어서 이제 3,12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받는 양이 줄어드니까 팔 수 있는 양도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땅굴을 파서 비트코인을 파내야 되는데 그 파내면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상받는 양이 반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상받는 양이 반씩 줄어드니까 갖고 있는 보상받은 양이 내 수중에 있는 양이 반씩 계속 줄어들어 보니까 그거 팔 수 있는 양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이게 반감기 효과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최초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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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이 첫 번째 반감기 때는 1년 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무려 이게 퍼센트입니다. 8,782%가 올랐어요. 물론 이때는 절대 가격이 낮았겠죠. 지금 덩치가 점점 더 커지니까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금액은 더 크겠죠. 자, 2년 후에 2,945%가 올랐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에는 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에는 반감기가 도래하자마자 상승폭보다 2년 후에 상승폭이 더 컸고요. 다음 반감기 4년의 목전에 두고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 반감기 때 1년 후에 285, 2년 후에 923, 4년 반감기 거의 다 다음 반감기가 도래하는 수준에 갔을 때 1216%가 올랐습니다. 여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561%, 2년 후에 239%인데 다음 반감기,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달 가까이 가서 64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반감기를 제외하고는 다음 반감기가 가까워 갈수록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4월 달에 반감기가 일어났는데 왜 급등하지 않느냐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로 보면은 앞으로 향후 2, 3, 4년에 수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독립기관인데 이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무슨 경향성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를 결제한 미국 세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죠. 비트코인을 치즈버거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반감기 이후의 그래프들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처음 1년 이렇게 가팔랐다가 오히려 4년째 다음 반감기가 오는 시점에는 떨어졌었는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다음 반감기가 올수록 가팔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반감기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번스타인 리서치 자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성이 확실해지고 있다.
지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밑바닥에서 3배가 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무슨 폴리마켓처럼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하는 코인을 걸고 하는 베팅 그 플랫폼에서 특히나 트럼프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엊그젠가는 트럼프의 왕창 베팅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당선 예상률이 95%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잠깐. 이 무슨 CNN이나 하는 이런 대선 지지도랑 틀립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지지도가 아니라 코인을 직접 자기가 걸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주가도 오르고 있죠. 지금 그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도 오르고 있죠. 이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율과 트럼프 미디어 그룹의 주가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주가와 계속해서 연동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번스타인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하게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죠. 사토시 나카모토.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다 욕먹고 쫓겨났죠. 뭐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거나 증거가 조작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어떤 동상이 세워지는데 벌써 두 번째요. 스위스 루가노입니다. 이전에 가장 먼저 생겼던 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예요. 근데 훨씬 더 굉장히 멋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동상은 정말 그냥 철골 동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넷플릭스의 그 종이의 집에 그 복면 쓴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별로 멋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약간 가상의 무슨 뭐 컴퓨터에서 없어질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동상에는 이런 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이게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람을 기리고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만다린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모토를 담은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아까 마이클 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클 셰일러 회장도 말하는데 이 뭐 맥시멀리스트들은 완전 비트코인에 꽂혀 있어요. 이거 이외의 어떤 자산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뭐 여러 자산을 놓고 그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 회장의 비트코인 빠이빠이 하세요. 뭐 이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분들에 빙의해서 저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토시다. 네, 오만한 인터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공시 내용 분석해서 투자 인사이트 찾아보시죠. 오늘은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개의 기업의 공시 내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삼성생명 들고 오셨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공시입니다. 14억 3,099만 원 넘게 매도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삼성전자인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최대 주주이자 국내 최대 큰손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삼성생명이 가지는 삼성전자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의 단일 기관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이고 삼성생명을 거쳐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렇게 큰 얼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그 생명사이고 보험사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이고 또 그만큼 시총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생명이 지속적으로 그 아주 그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 한 번도 거의 뭐 그 매수하지 않고 지난 1년 넘게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자 삼성그룹 같은 계열사로서
그 어떤 금융기관보다 삼성전자의 내부 상황에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이제 삼성전자 지분 추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점점점 적혀 있는 것들이 삼성생명의 이제 거래 내역입니다. 그 거래 내역이 공시를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많이 이게 그러니까 매수만 한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매도한 것도 아니고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 걸 수십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기한이 차면은 공시를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 공시의 내역을 갖다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같은 AI 기업들이 일일이 개별 거래 내역을 하나로 집계를 한 다음에 보면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 계속 팔고 있구나. 그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녹색 줄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추이입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한 번 쭉 낮아진 것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삼성생명도 삼성전자를 봤을 때 심지어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갖다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걸 알 수 있는 동시에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같이 머물러 봤을 때 삼성생명 역시 삼성전자를 되게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만전자가 괜히 깨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도 역시 34거래일 만에 지금 순 매수세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33거래일 연속 팔아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의 순 매도세와 삼성생명의 매도세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삼성생명의 이제 그 거래 추이를 좀 확대하려면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몇백억을 팔았어요. 몇백억을 팔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까 30 며칠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말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2억 2,040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는 아니 우리가 그 화면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국 하면 삼성전자 아니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나 뭐 HBM 못 만들어서 좀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매도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큰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집요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삼성생명이 어떤 시각에서 삼성전자를 갖다 매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외국인들과 삼성생명이 왜 매도를 했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같은 계열사인 삼성생명도 매도하고 있다. 개인들은 그치만 순매수 행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개인들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지금 타이밍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팔아치운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62% 정도가 DS 부분, 반도체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 분야인데 어쨌든 62%가 반도체 분야에 나왔으니까 반도체가 삼성전자 주가의 매출에 전체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항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HBM3를 엔비디아의 고가 엔비디아 납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BM3를 전혀 납품 못한 건 아니고 그 엔비디아에도 이제 그 저가형 그 칩이 있어요. 거기는 삼성전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고가형 우리가 보통 H100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본격 출하되는 B100에는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HBM 말고 다른 반도체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반도체는 우리말은 범용 반도체라고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 고상하게 말해서 레가시 디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용 디램을 보시면 되는데 그 디램에 HBM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서버도 그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로 얘기하는 고속 서버, AI형 서버 말고도 일반 서버가 많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도 서버가 필요하고 카카오도 서버가 필요하듯이 그런 범용 서버에도 있는데 그런 서버에도 디램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범용 디램에 있어서 강력한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에게서 엄청난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창신 반도체를 할 수 있는데 이 창신 반도체는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갖다가 이제 견제를 하면서 13나노 이상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13나노 이상에서 커머셜하게는 이윤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창신 반도체가 계속 물량을 갖다 퍼부으면서 반도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다른 합리적 이유로 보면은 반도체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신 반도체가 계속 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국가 정부가 창신 반도체부터 이수의 반도체 자국 정부에다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신 반도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다른 회사라면 적자로 생존할 수 없는 양산을 갖다가 창신 반도체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신 반도체가 내년에는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4% 될 거라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HBM3에서 엔비디아 납품한 거는 여전히 불발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 나온 얘기는 삼성전자가 뭐 아직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HBM3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는 포기했다. 내년에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 납품한 걸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타당한 근거라 봅니다. 그러면 고가의 HBM 포기했는데 저가의 중저가의 범용 반도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등에 엎은 창신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을 꽤 쭉 넓히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넛크래커. 고가로는 못 올라가고 저가는 중국 업체가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 시장은 엄청난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DS 부분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어느 정도 나겠지만 내년, 내후년은 또 암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삼성전자 강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폼 팩터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폼 팩터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갤럭시 폴드라고 할 수 있죠. 접는 휴대폰 네. 세계 최초로 내놔서 해당 분야의 뭐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넘어가는 삼성전자 강력한 무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폼 팩터 역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샤오미가 삼성전자를 한 번 접는데 샤오미는 두 번 접는 거 내놨어요. 물론 화웨이가 이미 한 번 정도 내놨지만 화웨이 것은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았어요. 내구성이 약해서. 근데 샤오미는 다르다. 샤오미는 두 번 접는 거 내놨으니까요. 이것도 삼성전자에서는 되게 아찔한 뉴스인데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뭐가 나냐면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매출이 그 시장 점유율이 되게 미미합니다. 뭐 1%, 2% 수준인데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그 삼성전자 시장률이 떨어지면서 대체 그 시장으로 개척한 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삼성전자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메모리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근데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또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1위였다가 최근에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1등이 어디냐? 샤오미. 2등이 오포. 이런 식으로 중국업체가 끼어들고 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조차 지금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고가의 스마트폰 인도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이죠. 역시 동일하게 넛크래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중저가를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저가의 강력한 시장 중에 하나였던 인도 시장에서 오포, 비포랑 이제 샤오미가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았다. 이 경향을 삼성전자가 뒤집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내년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겠지만 내년 내후년 가서는 스마트폰 사업부의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 세계들에 대해서 항목이 뭐냐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TSMC처럼 누가 고객이 의뢰를 해주면 삼성전자가 그걸 갖다 납품해 준 것이요. 납품해 주는 그런 간단한 모델인데 간단한 모델에서 7나노 이하에서 세계에서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기업은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내부 고객 격차 내년에 갤럭시 26, 25에 삼성전자가 내부에 만든 그 엑시노스를 갖다가 탑재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가 2년 전에 불거졌거든요. 발열 논란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에 자기의 그 엑시노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못했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반도체 DS 부분의 영업이익을 갖다 갉아먹을 줄 아는가 파운드리 사업부거든요. 파운드리가 적자가 나면서 그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범용 디램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네. 파운드리는 여전히 이제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이런 상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된다면 최소한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있지만은 내년은 되게 암울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삼성 같은 시국에 삼성생명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은 정말 기술의 삼성인데 이 샤오미라는 중국 업체가 예. 이제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좀 많이 놀라운 것 같은데 예. 외국인들의 멈추지 않는 매도세가 이런 전망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도 이제 관련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모건스탄이 특이하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엄청나게 두들겨 대면서 삼성전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 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맥락인데
어쨌건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에 근근이 근근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올해도 영업이익이 뭐 30조에서 날 테니까 그거보다 낫겠지만은 문제는 내년. 모든 주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현재 가치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끌어와서 현재 가치가 반영되는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린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그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나 고평가예요. 근데 내년에 그 B200이 잘 팔린다고 전제했을 때 잘 팔 거라고 이미 나왔죠, 뉴스가. 네. 그렇다면 내년에 영업이익을 끌어들인다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PER이 48배예요. 엄청난 고평가죠. 근데 내후년까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을 받아들여서 끌어온다면 엔비디아의 PER이 25배예요. 25배면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 $140, 액면 분할 기준으로 따지면 $1,400. 시총 3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보통은 PER을 갖다가 산정할 때 3년치를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보단 떨어질 것이다. 이건 네.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내후년 더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국인들이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집요하게 매도하고 있다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국내 투자자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 바닥을 가늠할 때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바닥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바닥을 지금 알 수 없다라는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런 치킨 게임을 벌일 때나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나 매크로적인 위기가 상황이 생겼을 때 삼성 주가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 폭락을 했는데 그때 폭락했을 때 어디까지 안 떨어졌냐면 PBR 1.1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PBR 1.1이 바닥이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비롯한 유수의 증권사들이 그런 근거를 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59,000, 6만 원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57,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PBR 1.1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디지털에서 생산력 AI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과거 프레임으로 삼성전자 PBR 1.1의 주가가 저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근거가 지금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은 실현되는 게 주가이죠. 57,000원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PBR 1.1이 주가가 저점이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삼성전자에 엄청난 신용 매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용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내가 그 매수한 단가의 15%, 20%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주가에 더 떨어지는데 가속도가 붙죠. 이런 점에서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과거의 PBR 1.1이 주가 바닥이라는 그런 경험이 이번에도 효과적일지는 모르겠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삼성이 어떻게 좀 적응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년도 초반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건희 회장이 소니를 잡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생들이 웃었을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우리가 소니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결국 99년에 시총에서 소니를 잡았거든요. 네. 소니가 못한 것도 있어서 삼성전자 잡았거든요. 어떻게 달라졌냐. 소니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갈 때 소니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의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갖다가 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런 아날로그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에서 생성형 AI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플조차 그 유수의 애플조차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5월달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죠.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생성형 AI를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구글을 끌어다가 서클트 서치라고 해서 갤럭시도 S24에서 잘 나왔죠. 근데 결국 본인의 기술은 아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에서 삼성전자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성형 AI에 잘 적응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SK하이닉스죠. 네.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는데 국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YTD를 비교해 보면은 약 한 75%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YTD 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25%, SK하이닉스는 거꾸로 35%가 넘게 그러다 보니까 70%의 격차가 발생을 했어요. 주가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 기업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HBM4 분야에서 좀 실적을 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AI에 대한 성장성,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의 실적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 연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4조 원, 영업이익은 9,100억 원이라고 밝혔네요. 매출이 1.6%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탁월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탁월한 실적이고 제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기업이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만 15%의 변동이 생기면은 잠정 실적 발표해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 네. 이번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6%가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잠정 실적을 갖다 발표할 때 의무가 생긴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출과 영업이 같이 늘거나 같이 주는데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폭증했다는 것은 현대모비스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집계한 현대모비스의 분기당 실적입니다. 잠정 실적은 사실은 그 다른 기업에서 실적을 집계하는 기업에서는 바로바로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기업은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주목해 보는데 현대모비스가 어떤 식의 체질 개선이 되고 있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잘 나가면 현대모비스 같이 잘 나가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현대모비스는 왜 형님보다 더 나은 아우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과거에 현대차랑 기아차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세란 매출은 어떤 식으로 끌고 왔느냐 가성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잘 팔았는데 결국은 다른 동종 업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차를 내놓으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괜찮네 한번 타보자.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잘 팔렸습니다. 근데 네. 21년부터 현대차랑 기아차가 체질 개선을 이룹니다. 체질 개선을 이뤄가지고 지금 벌써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현대차랑 기아차 합쳐서 세계 완성차의 3위 기업이 됐죠. 체질 개선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랑 기아차가 더 이상 싸구려, 가성비로만 인식되지 아니하고 품질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랑 기아차의 소비자들이 옛날과는 다른 현대차, 기아차도 브랜드 가치 높아졌다. 그러면 내가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동네에서 현대차, 기아차 인증하지 않은 그 부품을 사다가 바꿨는데 이제는 야 내가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부품을 갖다가 쓸 수는 없잖아. 그 혜택을 고스란히 현대모비스가 누린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체질 개선이 된 것이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매출은 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30% 이상 뛰어넘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현대차, 기아차의 브랜드가 가성비 위주가 아니라 고급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를 현대모비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형님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이제 한편으로는 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서 살짝 불이익도 받아가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예, 현대차 그룹이 그 우리나라 이제 10대 재벌 중에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 현대차 그룹 전체 주가를 갖다 누르는 요소인데 네. 이거를 당분간 해소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그 지배구조를 갖다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나 특히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순환 출자를 할 때 순환 출자를 해소할 때 현대모비스가 핵심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럴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오르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현대차 인베스트 데이를 할 때 보니까 더 이상 현대차 그룹이 그런 주가에 대한 부담은 이제 없는 것 같다. 물론 여전히 순환 출자를 해결해야 되지만 순환 출자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오르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내비쳤다는 게 그냥 뉘앙스가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대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일날 현대차 주가가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는 당일날 현대차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이 현대모비스 역시 순환 출자 구조는 해결이 안 됐지만 여전히 다른 맥락에서 주가를 갖다가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이 올리고 싶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19일 날 현대모비스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효과를 봤을 때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가지고 주주 친화 정책 대폭 발표하면서 그날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11월 19일 날 인베스터 데이를 하니까 동일하게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러면 그걸 미리 아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현대모비스 주식을 산 다음에 11월 19일 날 주가 오를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홀드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정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거래를 하시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9일 인베스터 데이를 맞아서 이제 대형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 발표되는지 그 여부에 집중해 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쪽으로 뭔가 무게가 쏠리고 급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원전주도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이 우리 국내 시장 업비트 기준으로도 1억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통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친민주당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빅테크들이 뭔가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이 빅테크들의 태세 전환, 과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이제 2기 당선이 되게 되면 2기 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우리가 유명한 테슬라, 애플,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전반적으로 좌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클릭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영원히 통하는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자, 일론 머스크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돈도 뿌리고 춤도 추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런 이야기 계속 보내고 있죠. 돈과 시간을 모두 올인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딜을 했을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에 대한 뭔가 약속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이제는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쪽을 보겠습니다.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팀 쿡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팀 쿡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요즘 고민이 많다더라 하면서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쿡에게서 유럽이 애플이 낸 돈을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애플이 유럽 쪽에서 반독점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후보에게 호소하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냐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되면 이런 거 해결해 주겠다. 미국 기업 지켜야지. 유럽에게 뺏길 수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궁금한 상황이고 다음은 구글 쪽을 보겠습니다. 구글도 역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 순다르 피차이 CEO가 전화해서 이 맥도날드에서 유세한 거 너무 파격적이었고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은 유세였다라고 하면 칭찬을 하면서 맥도날드 유세를 칭찬한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전에 이제 아마존 CEO였는데 이제는 물러나서 은퇴를 했죠. 그런데도 제프 베조스도 트럼프 후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이조스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언론사들은 대선 후보에 뭔가 지지를 보내고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워싱턴 포스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인데 이것을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건 약간 트럼프에게 무게를 실어주는 스탠스겠죠. 아마존 CEO, 현재 아마존 CEO와 블루오리진 경영진도 트럼프 후보와 전화 통화를 최근에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크 주커버거, 메타 쪽에 보겠습니다. 마크 주커버거는 전통적으로 친민주당 성향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규제에 한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손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커버거가 이번 대선에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트럼프 총격을 당한 이후에 바로 트럼프에게 전화해서 괜찮냐라고 안부 전화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트럼프 사진을 가짜 이미지로 잘못 인식해서 삭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전체적으로 우클릭, 우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빅테크들도 별 수 없다. 트럼프 후보 그리고 앞으로 당선될 사람에게는 줄 서야 되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트럼프와 함께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의 시세 7만 달러 선에 가깝게 또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대선 향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켓 나우 1부, 2부 저희가 오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